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시나브로라는 1인 출판사에서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 환율과 물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르고 받침을 쓸 줄 모르는 엄마를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적 자녀와 보수적 부모의 대화를 위한 책입니다. 팔순 노모를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저자 황인철. 통일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착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만나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의 브라더스 나와 계십니다. 네, 코리아연구원 원장님 김창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원장 되고 나서 명함도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원장이라고 어디 가서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장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제가 다 원장인 줄 알아요. 네. 제가 이 팟캐스트의 위력, 팟짱의 위력을 새삼스럽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린이집 원장은 아니겠지 뭐. 아유, 요즘 그 원장이 신문에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새 원장은 네,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내 자식 남의 자식 가리지 않고 때리지 않는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는 말 그대로 디펜스하는 김종대 편집장입니다. 네. 나라를 디펜스하는 게 아니라 네. 아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디펜스하는. 뭐 나라의 안전이나 아이들의 안전이나 그거지 그렇죠. 뭐 다 똑같은 안전이지 뭐 그게. 예. 엄마들의 안전도 좀 지켜줘. 이게 바로 새롭게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포괄화 안보입니다. 포괄하고 역시 원장님이 되시니까 전문 용어가 컴프레hen시브 시큐리티라고 해. 발음이 살짝 아니 발음은 어려워. 뭐 내가 거시기 하지. 네. 저 미국 갔다 온 창수형하고 같아 내가. 그렇죠. 아메리카 빠다 먹은 사람하고 아니, 저는 한국말 발음도 안 되는데 네. 제 영어 발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영어로 말하면은 미국 사람 영어로 통역을 해줘야지 다른 사람이 알아들었어요. 영어 혀 짧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러게. 네, 그저 대치동에서 수술도 한다던데 애들. 글쎄 말이야. 네, 알 수가 없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주 갤럽 조사에서 35% 찍었는데요,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리얼미터 자료를 보면 39.4%. 그러니까 이게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수첩 이니셜 파동, 수첩 배후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그 소통의 문제, 제가 저번에 진짜 소통의 의미라는 건 국민들의 디맨드에 정부의 서플라이다. 네. 즉 수요 공급 관계가 이걸 소통이라고 얘기한다 그랬는데 네. 연초에 그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기대와 요구를 저버렸던 것이 가장 컸죠. 네.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이는 어떤 불통 이미지가 컸다고 봅니다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고.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쳤던 그동안의 정치적 자산들이 이제는 하나둘씩 소진돼 가고 있다. 그동안에 뭡니까? 어떤 국제 외교의 어떤 무대에서 유창한 외국어와 한국 의상 외교. 의상 외교. 의상 외교, 화장빨 외교죠. 네. 예,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국가를 어떤 그 안보를 강력히 하면서 북한의 원칙대로 하는 이런 어떤 그 원칙의 정치인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회고성 어떤 정서, 과거 개발 독재 시대에 대한 어떤 중노년층들의 어떤 회고성 지지 이런 것들이었다고 본다면은 이제 현실의 급박한 문제에서 이런 어떤 정치적 자산들이 네. 별로 말을 못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기존의 기득권 자산에만 안주해서 뭘 하나 개발하고
새로운 비전을 어떤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조금 더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적극적인 활동을 거의 등한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국정의 난맥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치 이제 불상사들의 굉장히 취약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위기 관리에서 굉장히 의외로 유능할 것 같았던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위기에 적응을 못한다. 네. 예, 이러면서 이제 그 상황을 주도하지 못하고 결국은 끌려다니면서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까먹는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지지율 하락의 어떤 장기 불황 국면이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아, 지지율 하락의 장기 불황 국면. 장기 불황 굉장히 이게 시작된다. 굉장히, 쓰고 예. 있어요. 예. 여기 경제 역시 그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답게 경제학도 전공하고 또 본인이 비즈니스맨이기도 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예. 지지율 하락의 장기 나도 불황. 자영업자로서 8년째 고생하고 있잖아. 네. 괜히 잡지창간에다가 저 다른 사람들 한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말릴 거라는 한 굳은 신념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어떤 그 좀 뭐랄까 이런 어떤 고난을 우리는 체질화하고 내재화하면서 네. 우리는 원래 이럴 수밖에 없어. 우리 출판업계 단군일의 최대 불행이야 하고 마음을 편하게 갖는 거야. 마음을. 그런데 박 출판업계는 대통령 매년 단군일의 최대 위기인 것 같아요. 매년 그래요. 매년 진짜 책을 안 읽는 대학 이런 걸 장기 불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이런 걸 장기 불황이라고 한다.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걸 장기 불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좋아질 이제 3년 남았는데 계속 장기 불황이면 굉장히 우울할 텐데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이 35%라는 거는 이제 꼭 지지할 만한 사람들만 지지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지율이 늘어나지 확장되지 않는다. 그걸 말하는 거겠죠. 네. 근데 그 35% 지지율의 이유로서 이야기하는 게 인사와 소통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사와 소통 문제가 현상적으로는 맞는 말인데요. 그 본질에는 그 이면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자신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핵심적인 게 리더십의 문제겠죠.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기러기 리더십을 이야기했을 때 네네. 그 기러기 리더십이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이 왜곡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결국은 소통의 리더십이라든가 수평적 역할 분담의 리더십이라든가 위임의 리더십 이런 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네. 나만 따르면 국민들이 다 편안해질 것이라는 이런 전근대적 개발 독재 시대의 리더십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 결과가 결국은 이제 나타나는 것은 무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명박 정부는 천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자원외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의 그 천박함의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불편하고 피곤한 것들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박근혜 정부의 특징은 대통령이 리더십에서 비롯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무능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무능함이 이제 인사와 소통에서부터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왜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를 그러면 이렇게 하는가? 결국은 이 팟짱 시간에도 우리 김정래 편집장도 여러 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시대에 대한 영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그랬다든가 아니면 또 언론에서도 뭐 자주 인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에 네.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주변에 그 결과로서 유능한 사람들을 쓰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역할 분담 또는 위임 네. 이걸 바탕으로 한 소통의 리더십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 리더십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인사의 문제, 소통의 문제가 다 나타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인사를 놓고 보더라도 제가 청와대 수석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소 좀 모욕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다 무능한 사람들이 색깔 없고 무능한 사람들이 청와대 수석으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능한 사람들을 뽑았을 때 혹시나 이 사람들이 유능한 때문에 네. 또 배신을 할까봐 이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청와대에 있어서는 색깔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자부하는 네.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 세력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무슨 이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청와대 수석으로 앉아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런 청와대 수석들을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리더십 때문에 유능하지 않는 사람들로 앉혀놓으니까 결국은
나타난 현상들이 십상시 같은 사람들, 네. 행정관들이 설치는 이런 그래서 청와대 공직기강이 회의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규결 되는 거다 봅니다. 네. 지금 보면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거의 모든 계층에서 하락을 하고 그리고 연령대 그리고 또 지역별로도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도 50%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좌우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이건 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큰일 나겠다. 나라 절단난다. 이런 생각들을 위기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50대 하락이 가장 중요한 그렇습니다. 변수였다고 봅니다. 원래 20대는 낮았어요. 네, 예, 원래. 20, 30대는 원래 낮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50대 압도적 지지를 그렇습니다. 보여줬던 계층입니다. 그런데 60대는 아직도 견고해 보입니다. 네. 예, 이건 묻지마 지지이기 때문에 아직도 견고해요. 그런데 50대라는 어떤 그 지지층의 어떤 중간 허리층이 꺾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50대를 실망케 했을까요? 그건 당연히 어떤 그 군림하는 듯한 자세에서 왠지 이런 어떤 호감이 점차적으로 좀 의심으로 바뀌고 이것이 더 악화되면 사실은 증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가장 어떤 그 변수가 되고 있는 지지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얘기 중에서도 논리적 함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35% 지지율이 적은 지지율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예, 대부분 국정 3년 차, 4년 차 넘어가는 어떤 그 대통령 지지율층 치고는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지지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 노무현 있을 대통령에 뭐 비해서 따버리죠. 높지만은 예.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렇죠. 2003년차에서. 예. 예. 그러니까 그 35%도 적은 지지율은 아닙니다. 그런데 60대 이제 그 정서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혼자 저렇게 이쁜 대통령이 정말 열심히 고생하는데 왜 참모들이 사고를 쳐서 이 난리냐 이거지. 이래가지고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을 자처하고 계십니다. 마치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 계층이 설득하려고 들 거예요. 네. 밥상머리 토론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에 이제 세대 갈등도 좀 나타날 것이고요. 그런데 박 대통령한테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무언가 그 제대로 된 어떤 그 정치 쇄신, 인사 쇄신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그나마 요 어떤 그 장기 불행의 최고의 악재는 아직도 벗어날 기회가 있습니다. 본인한테. 네네. 예, 저는 작년부터 어려울 거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지지율을 보고 심각함을 느낀다면은 한 번은 더 기회가 2월달 조직 개편 때까지는 온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면은 네. 자 청와대 문건 유출, 그 다음에 민정수석 항명 사태,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당 대표와 어떤 청와대 행정관의 어떤 감정 싸움, 막 연이어 3건 4건 터졌지 않습니까? 네. 작년 연말부터 이 중에 한 건만 터져도 옛날 같은 비서실장 모가지예요. 안 자르시잖아요. 예, 수석급 이상 일괄 사표예요, 이거. 예. 그러니까 그럴 만한 건 몇 건입니다, 이거 지금. 그런데도 감 싸고 도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호적인 지지층들이 쟤들 왜 감싸고 돌아 하면서 좀 의심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뭔가 호감이 배제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 싸고 돕니까? 그럼 뭡니까 자기 자신한테 그 사람들이? 기춘대원군은 뭐고 십상시 뭡니까? 말이 나왔고 하면은 이 정도 변호해 줬으면 이제 국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싸그리 모가지 잘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면은 뭔가 다시 한번 이제 그래서 새로 뭘 제대로 갖춘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네. 거기에 이제 국민들한테 국민의 민생의 어려움 또 어떤 사회의 지금 불안, 혼란 이런 것에서 조금 더 대통령이 눈높이를 낮춘다면은 전 2, 3월에 한 번은 기회가 온다고 봐요. 반등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 될 것 같으니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표현인데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 보니까 그나마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어서 이 나라가 유지되는 거 아니야?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도 없으면 이거 큰일 나겠는데? 라는 위기감이 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재밌네.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김기춘 비서실장을 싸고 돌고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치면 내가 누가 나와가 나랑 같이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라는 워딩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 저분은 그나마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도 있어야 이게 유지가 되는 정권이구나라는 시각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리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정치권 안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조만간 이렇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2월에 분명히 김기춘 비서실장은 해임을 할 거다. 다만 문고리들은 데리고 간다. 그리고 이제 실세 총리를 세워서 정치를 할 거다라는 관측도 쏟아지고 있어요. 자, 나 굉장히 일리 있다고 보는데 그 얘기는 박 대통령이 사고 치는 걸 김기춘 실장이 지금 수습하고 있다. 라는 이 시각,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시각이 네. 반영이 된 거죠. MB 초기에 한번 봅시다. 네. 광우병 이제 미친 소 때문에 나라가 팔깍 뒤집어졌어요. 유욱이 실장이 물러났습니다. 이때 수석들 다 데리고 나갔어요. 네. 그다음에 주중 대사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국정의 혼란이 MB 정권 때 있을 때마다 유이 컴백설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유이 대사를 뭔가 그때 천안함 사건이 터지니까 국방부 장관으로 앉히자. 그 뒤에 또 뭐 연평도가 터지고 해서 어느 부서가 또 흔들흔들하니까 이번엔 국정원장 보내자. 교육부 장관 보내자. 이런 세력들이 정권 끝날 때까지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끈하게 물러나고 나서 실세 역할을 계속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관료들의 어떤 그 난맥이 있을 때 수시로 히든 카드로 작동을 한 거죠. 네. 좀 너무 빨리 물러났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러지만 하나의 어떤 적어도 실세다운 실세 이렇게 보면 그럴듯한 실세 같지 않습니까? 이제 대단히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십상시라든가 뭐 실세 3인방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이 없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그 무능함을 보여주는 역설의 변증이라 할까요? 그런 건데 그런 어떤 역설의 변증이라는 건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슬픈 또 가슴 아픈 그런 정치 구조 하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인사 스타일이라든가 리더십 스타일 자체가 네. 굉장히 낡은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낡은 인사 스타일을 쇄신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칼질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해결될 것인가 하는 네. 어떤 불안감 같은 것들도 지난 몇 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을 지켜보면서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인사나 소통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소통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번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통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 뭐 적극적으로 만나겠다 하는 건데 뭐 국민들을 널리 만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주변에 그냥 몇 사람들하고 뭐 밥을 조금 더 많이 먹겠다 이런 수준으로 소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것은 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공론의 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네. 어떤 정부와 국민들의 어떤 수요와 요구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게 공론에서 소통을 하는 거라고 네. 김종대 편집장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공론의 장을 만들어주고 그 공론의 장에서 자유로운 어떤 논의 속에서 정부 정책이라는 게 검증이 돼주고 또 국민 여론이라는 게 생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공론의 장을 만들지를 않고 네. 또 공론의 장에서 어떤 논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걸 회피하고 그게 진행되는 논의라는 거는 이 뭔가 좀 국가 안보를 좀 불안하게 하는가라는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론의 장을 안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아주 그 낡은 소통에 대한 사고 방식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한은 저는 결국은 김기춘 실장이라든가 3인방에게 의존하는 그런 행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가면 이게 지지율은 더 떨어질 거고 또 국민 여론은 악화될 텐데 이거를 여기서 이를테면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회심의 전략이 2월 인사 시즌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여기서 더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다. 이런 우려의 진단을 좀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신년 기자회견 분석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 김무성
대표의 새누리당 대표의 수첩 파문이 터졌는데요. 거기에 이제 KY 이니셜이 등장하면서 그 문건 유출의 배후는 KY고 내가 곧 밝힌다. 곧 발표가 임박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김무성 대표의 수첩 본인은 뭐 이게 내가 고의로 했다. 종편은 내가 이걸 그냥 이런 것 그 모함을 받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여기서 대고 그 내가 고의로 그랬다고 한다. 정말 억울하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주장을 김창수 원장님께서 분석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장이라기보다도요. 그 이미 뭐 많은 사람들이 입에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과거에도 그 뭐 수첩 보고 있다가 사진에 찍힌 그런 전력이 있다면서요. 있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자리가 국회 자리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윤순 기자님 잘 아시지 네. 않습니까? 바로 카메라맨들을 아열하고 그런 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맨 뒷줄이겠죠. 뭐. 네. 예. 그런데 뭐 어디에 앉든 카메라 기자가 들이대고 있으면 피하기가 그렇죠. 어려워요. 예. 그리고 그거는 이미 그 국회에서 이미 기자들의 이 카메라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주의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뭐 여러 차례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김무성 대표의 일종의 치고 빠지기 그런 작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예, 달리 말한다면은 저는 어떤 수첩의 보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 공주지 않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이 수첩의 메모를 잘한다는 건데 네. 김무성 대표가 나도 수첩이 있다. 이걸 이번에 보여준 거죠. 이렇게 수첩에는 수첩으로 이렇게 대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은 지난 12월 19일 날 그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를 제외한 친박 따시켰죠. 사람들 그렇죠. 네. 따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자신이 명색이 대표인데 그리고 대표일 뿐만 아니라 차기를 노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권력이고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미래의 권력을 지금 노리는 사람인데 이 사이에서는 반드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 권력을 노리는 사람은 현재 권력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극복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지 자신이 미래 권력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나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12월 19일 날 따당한 것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2월 19일 모임이라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결사옹위하기 위한 네. 청와대와 그리고 새누리당의 일종의 이제 그 결사옹위 모임인데 그런데 이 모임들이 결국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신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장애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던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노회하게 수첩을 보여줌으로써 청와대를 한번 흔들고 그러니까 청와대 이 뭐라고 하죠? 뭐 얼라들이 네. 그러니까 청와대- 유승민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 그렇죠. 얼라들. 네. 그 얼라들의 이제 행태를 한번 살짝 보여주고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를 한번 흔들고 난 다음에 본인은 살짝 빠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하는 게 뭐 현장 행보다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생버스. 예. 네. 근데 이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제 이 방송을 들으면은 야, 저 김창수가 관심법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잘 잘 알고 알고 있지? 있지? 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는 김무성 대표의 이 어떤 대처 방법을 보면서도 사실은 약간의 좀 구시대적인 그런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그 김무성 대표가 부산에서 네, 비오는 부산. 비오는 부산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그대로 다 읽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읽었냐 그랬더니 이건 찌라시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도 김무성 대표는 그 수첩 관련돼서 이니셜에 대한 자신이 그러니까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배우라는 그런 청와대 행정관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준석 씨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너무 뭐 터무니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분기탱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민정 이것들이 미쳤나? 그래놓고 가만두지 않겠어.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또 이거는 뭐 자기는 그때 보고받고 너무 터무니없는 네. 일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냥 네. 묻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또 은근슬쩍 이거 어떻게 말하면 거짓말이죠. 장윤선의 팟짱.
그러니까 저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박영선 대표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때 제가 이제 그 야당 중진 의원들을 막 취재를 하고 다녔어요. 도대체 박영선 대표는 왜 이렇게 하시나 관련돼서 취재를 하고 다닐 때 그 김무성 대표하고 굉장히 친한 그 야당 중진 의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김무성 대표가 가끔 통화를 하는데 김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나는 언젠가 한번 세게 박을 것이다. 그 기회 그때가 온다. 좀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늘 속에 그 하나의 칼을 품고 다닌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찌를 무언가를 늘 갖고 다닌다. 무서워라. 아이고 무서워라. 그런데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사실 지금까지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를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네. 사실 다 합쳐서 보면은 꽤 많거든요. 네. 그런데 내용이. 이제 하고 나서 그 뒤에 빠지죠. 송구합니다. 네, 예, 그렇죠. 꼬리 내리기 네. 아니면 치고 그러니까 빠지기. 이튿날 바로 치고 빠지기. 그 쓴소리는 자기의 존재감을 이제 과시하는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상품성을 내보이는 거고 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에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 모두가 자기 권력의 위치가 사실은 불안합니다. 자, 그 박경정이 왜 문건을 썼을까? 또 그 문건은 왜 유출이 됐을까? 네. 또 이걸 저렇게 응징을 하다 수사 과정에서 경정은 왜 자살을 할까? 또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와 음행정관의 진실 게임은 저건 또 뭘까? 사실은 찌라시가 찌라시를 낳고 그 찌라시가 또 다른 음모론을 낳고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위치가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우선은 그 권력에 대한 어떤 욕망은 있죠. 자기 자신이 지키는 어떤 이 자리 이것도 어떻게 쌓아온 겁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는 어떤 조급함에다가 대통령하고의 어떤 지근거리에서 측정이 되는 네. 권력의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1인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다 불안해요. 누가 누굴 감시하는지 몰라. 누가 누구를 음해하는지 몰라. 그 오죽하면 그래서 청와대 불안한 내부에서 거예요. 몰카와 네. 뭐 또 도청 감지기까지 사고 그러겠어요. 그게 사실 그러니까 내부용이죠. 그런 거. 이게 뭐냐면은 불안의 정치거든요. 그 불안과 공포가 조장돼 있는 정치. 그런데 민주적인 리더십에서는 이런 현상이 별로 없단 말이죠. 네. 대통령과 수시로 이루어지는 어떤 소통의 기회, 그 다음에 반대 의견이 용납되는 토론 문화, 그 다음에 전 직원 워크숍 이러면서 또 당직 근무도 같이 쓰고 또 비공식적인 어떤 학습 모임이 장려되는 조직. 네. 이런 조직들은 계속 이런 부분들이 어떤 조직 내로 수렴이 되기 때문에 겉은 시끄러워 보이지만 어떤 반 VIP 조직이라는 명칭까지 나올 이럴 정도의 배신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가만히 있자. 요즘 누가 날 음해하는 거 아닐까? 누가 내 자리 노리는 거 아닐까? 혹시 누가 나를? 누가 나를.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누가 나를 험담하지 않았을까? 이런 겁니다. 이러면서 어떤 그 위치가 흔들흔들하고 불안하면 이게 공론의 장이 없고 소통의 장이 없어서 자기 업무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보면 저 멀리 계시는 분 의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문고리 권력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요. 또 거기에 줄 서는 경쟁이 서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과 동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내 동지긴 한데 언제 나를 호박씨 깔지 몰라. 뒷담화 칠지 몰라. 이런 불안을 조장해버렸을 때 찌라시 사건이 한 번 터지면 그 찌라시가 한 개가 10개를 낳고 10개가 또 뭐 100개를 낳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그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런 점에서 여권의 어떤 그 권력의 기반이 몹시 불안하다. 그렇죠. 예, 권부의 핵심까지 이르는 이 어떤 그 상황이 어떤 제가 뭐 안전등급 다급 진단 건물 내리셨죠. 내렸단 말입니다. C급. 네. 그 어디 기둥뿌리 하나 흔들할 거라 그랬어요. 근데 민정수석 항명하고 나가고 그랬죠. 행정관이 뭘 진실 게임에 연루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아이템 걱정을 할 일이 없어요. 매주 터져. 매주 터져.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터져. 그래서 그러니까. 저거 빨리 리모델링하고 개보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국 그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 건물 철거하든지 아니면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권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건 동서고금을 망라하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널리 인재를 골고루 두 명이서 쓰는 거 아닙니까? 네. 뭐든지 다 정권이 바뀌거나 또는 왕조가 바뀌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인재 두 명 방식을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는 그런 인재 두 명 방식이라는 게 아예 없고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십상시라든가 또는 뭐 김미춘 실장이라든가 이런 몇 사람한테만 우존하는 게 지금 현재 인재 두 명 방식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그 지난주 신년 기자회견 분석하고 곧 이어서 바로 이게 KY 사태가 터졌는데 청와대 행정관이에요. 음종환 행정관. 고려대학교 88학번. 나 음씨가 있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았네. 있긴 있나 봐. 있네. 근데 하여튼 그 음종환 행정관이 그 지난해 12월 술자리 연말 모임이죠. 술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물론 이제 뭐 서너 시간 양주 2병 플러스 알파 이렇게 술을 마시고 취중에 한 얘기긴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김무성 대표, 유승민 의원을 거론하면서 문건 유출에 배우는 이들이다. 그리고 뭐 내가 밝힌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온갖 그 사람들에 대한 품평. 그래서 그 저 누굽니까 전직 그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혁신위원장도 지낸 그 젊은 정치인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네, 경우에는 본인의 여자 문제까지 그 거론을 친구 했다. 예뻐 죽겠어. 뭐 등등의 것들을 막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이준석 좀 데리고 와, 장 기자. 그럴까요? 네. 네. 뭐 한번 모실게요. 네. 근데 아니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청와대 행정관이 그 샅샅이 개인에 대한 그 민간인 사찰 수준의 버금가는 내용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술자리에서 막 얘기하고 아무개가 뭐 이 사태의 배우야. 내가 밝힐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전직도 행정관이라고 얘기하면 좀 불쾌하신가요? 여하튼 아니, 청와대에 이게- 계셨던 분 이게 어떤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게 왜 이게 인재를 앞에 말씀드렸듯이 인재를 널리 쓰지 않고 네. 뭐 십상시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분도 십상시 일원이에요. 그분이 그렇죠 핵심적인 십상시 네. 멤버 중에 한 명 뭐 네. 십상시 중에서 그 서열 5위에 든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요. 십상시 서열 5일. 그것도 그렇구나. 서열이 있겠지. 뭐 그러겠죠. 근데 이제 십상시라고 해서 다 같은 십상시는 아니구나. 근데 그게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이렇게 청와대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렇게 떨어뜨릴 정도로 나라를 뒤흔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또 뭐 슬프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이런 시대에는 바카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신 바카스하고 또는 뭐 디오니소스 뭐 그리스 로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술을 마실 때는 망각을 바카스 디오니소스한테 바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술 마시고 나서 술자리 이야기를 가지고 또 뭐 밖에 와서 또 떠든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동서고금의 미덕인 겁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라를 뒤흔들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술자리에서 그냥 가볍게 어떤 범인들이 한 이야기라면은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그거는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고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인 그 십상시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일파만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재밌는 현상이 거기에 엄종환이라는 십상시의 핵심에 왜 이준석은 또 끼어들었냐. 이준석 말고 또 손수조 있었죠. 네. 뭐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였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이준석 한번 부르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준석이라는 사람도 뭐 박근혜 키드로 해가지고 굉장히 뭐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로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 과연 보여주는 이미지만큼 그런 어떤 꼿꼿하고 또 장래가 촉망된 사람이냐. 이미 어떤 정치권의 그 낡은 그런 행태에 몸이 이미 지금 젖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십상시는 4시 아닙니까? 근데 이준석은 십상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십상시가 되고 싶은. 그래서 조금 김무성에 줄을 서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래서 김무성에다 꼬나 바친 거죠. 그러면은 취재한 이준석 씨는 거를 김무성의 십상시. 나 하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저기 또 다른 5인의 7인회가 있어요. 또 다른 5인의 7인회가 또 다른 있다. 5인의 7인회가 있는데 5인의 7인회? 그건 무슨 5인이 만나기도 하고 7인이 만나기도 하는데 네. 그 박 대통령한테 팽당한 사람들 모임이에요. 대체 조직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아로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청와대. 근데 그 멤버 중에 하나예요, 이준석은. 그런데 물론 그 좌장은 한때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셨던 김종인? 김모 씨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겠고 네. 또 어떤 분은 저기 그 한때 이제 공공외교와 어떤 통일론을 주장하셨던 이제 김광도 원장. 전직 그 대사이자 국정원 차장이시기도 하고 네. 이런 굵직굵직한 분들 대통령 선거 때 캠프에서 뛰었거나 네. 또는 그 이전에 당 대표 시절에 개인적으로 자문을 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작년에 회의를 몇 차례 했어요. 그런데 박 대통령한테 대한 회초리를 들 거냐 말 거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이걸 먼저 행동으로 옮긴 건 누가 뭐래도 이준석이었습니다. 그 종편에 나와가지고 지난 1년 동안 평론한 것들을 보면은 거의 진보에 버금간다 싶을 정도로 말이 셌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 윤창중 파동에서부터 네. 가장 종편에서 혹독하게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비판했던 게 이준석입니다. 네. 물론 개인적인 어떤 소신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5인의 7인에서 자주 나누던 얘기예요. 그럼 다른 분들은 왜 그렇게 안 했냐 그러면 혹시 또 불러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전화가 올지 때문이었지만 모른다. 박 대통령. 이준석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왜? 네. 너무 앞날이 창창한 거야. 네. 여기에서 권력의 기득권 이미지를 묻히고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쟤 좀 한번 버릇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번 술자리가 아마 처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십상시 입장에서는 자기 어떤 과시욕도 있지만 이런 걸 관리할 정도의 능력은 자기들이 갖춰야 된다고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오나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술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 다음에 또 우연히 만났다 그러는데 다 바로 욕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 술자리의 분위기 보십시오. 그 야쿠자들 술자리 같잖아요. 무슨 그 공직자들 술자리 같아. 거기가 야쿠자들 같지.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바로 어떤 그 저기 수직 서열화된 어떤 줄서기 하는 문화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나는 10년 후배한테 그렇게 개새끼 소새끼 못해. 네. 아니 그렇기도 실제로 하고 그랬다가 요즘 후배들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선배 저기 뭐 그런 식으로 뭐 하면서 대든다고. 선배나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사실 제가 저기 우리도 연말에 그 우리 팥장도 송년회 했지만은 얼마나 점잖아 나 같은 네. 경우. 예. 안 그래? 김창수 선배도 점잖으세요. 점잖고 우리는 저기 일종의 새가슴들이에요. 우리는 공직자를 한 것이지 우리는 청와대에서도 네. 그런 어떤 그 십상시는 아니었다. 야쿠자는 안 된다니까. 야쿠자는 아니었다. 아니 근데 이 이준석의 주장, 그러니까 이준석의 그 발언으로 많은 내용을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 들여다볼 수 있었죠. 그렇죠. 청와대 내부가 어떤지 들여다볼 수 있었고 또 다행히도 이분이 술을 안 마시고 자기만 멀쩡하게 술이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모든 걸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측면도 있고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 출연 금지 물론 나중에 무마는 했지만 뭐 그런 말은 없었다라고 이준석 씨가 나중에 이제 무마는 했지만 실제로 만약에 음종원 행정관이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이건 지나친 월권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데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너 누가 키웠어? 대통령 그늘에서 한 자락 붙잡고 조금 언론에 나가서 그만침 너 잘난 체하고 요즘 잘 나가는 것처럼 외부에서 있고 유명해졌는데 그거 누구 덕이야? 하면서 말이지. 그런데 나가가지고 그 싸가지 없는 발언하고 말이지. 똑바로 해. 똑바로 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정선대예요. 네, 방송 출연 금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오고 갔다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이 청와대가 언론과 방송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뭐 알게 해주는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의 어떤 사생활 같은 것들도 계속 그렇죠. 이야기하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감시 장치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청와대 부속실에서 몰래카메라를 구입하냐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는 용이라고 청와대에서 해명했습니다. 네. 근데 청와대에서는 기록비서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기록은. 근데 그거를 왜 부속실에서 하느냐.
제2부속실 같은 경우에 임무가 소외계층들 지원하는 이제 그러니까요. 임무인데 왜 청와대 내부를 감시하는 그런 몰래 카메라를 구입하느냐? 그 몰래 카메라뿐만 아니라 또 뭐 도청 그 감지기 이것도 외교안보 수석실에서 이걸 구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도청 감지 같은 역할은 이미 경호실 같은 데서 하는 건데 왜 외교안보 수석실에서 또 이런 것들을 구입하느냐? 근데 이런 무서워.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만 들어도 섬찟섬찟해.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할 필요가 있어서 샀다고 얘기했고요. 근데 막상 사서 쓰다 보니까 뭐 별로 표용이 없어서 조달청으로 다시 반납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달청이 구입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자체로 구입한 물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이준석의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언론에 대해서 너 방송 출연하는 거 네, 금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위 여부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어떤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는 거에서부터 이 정부는 어떤 시민의 사생활과 또는 주요 인사들에 대한 사생활 네. 또는 언론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가 종편 정도는 우리가 누구 출연시켜 누구 빼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걸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그러니까 유추가 가능한 거 아니냐. 언론 감시, 언론 통제 또는 뭐 시민 감시, 네. 시민 사생활 감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런 게 이제 어떤 그 감시의 사회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사람들을 못 믿고 그런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이 가지고 인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김종대 편집장 앞에 말씀했습니다만 불안한 거예요. 서로가 못 믿고. 근데 공론이 형성되는 것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론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감시를 하고 확인을 해야만이 안심하는 정권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감옥의 정치, 감시의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거는 그걸 페놉티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 한 가운데서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수들의 원형 감옥. 그렇죠. 원형 감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봐야지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속이 현- 시원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의 사생활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이준석의 무슨 뭐 여자관계 또는 이준석의 기업 뭐 또는 언론에 몇 번 출연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봐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불안한 거죠. 이 정권이. 그러니까 그건 또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예컨대 만약에 이제 이준석 그리고 정윤회 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간인 사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문건을 통해서 보자면 물론 찌라시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또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의혹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것인데 그럼 이런 것은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민정수석은 나는 아는 바 없어. 왜 내가 그걸 책임져야 돼? 라고 하면서 항명을 해버렸어요. 그거 아주 간단한 거죠. 네. 그 3인방의 지도하에서 십상시들이 손과 발이 돼가지고 다 하고 있는 거겠죠. 너무나 쉬운 걸 가지고.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본 조직을 믿고 생각을 네.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문고리 3인방을 중심으로 해서 십상시들이 손발이 돼서 했을 아니 그러니까 것이다. 그거는 이번에 이제 그 이니셜 파동이 났을 때 네. 누구한테 이거에 대해서 따지느냐 이걸 가지고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정부 이 새누리당의 핵심적인 고위 인사들도 청와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엄종환 행정관이 홍보수석실인데 홍보수에게 묻지 않고 부속실에다가 책임 추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청와대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죠. 벌써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기사회생할 수 있다라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장윤선의 팟짱. 이 팟캐스트가 저도 사실은 이 팟캐스트가 뭐 이렇게 좀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팟캐스트가 정말 중요한 소통 공간이고 여러 가지 담론이 유통되는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지금 이른 아침 새벽 6시부터 출발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너무 멀리 왔어 우리가 지금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그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추락을 하고 그리고 뭔가 그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듯한 양상을 언론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 보면 전부 용산 개발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 뭐 이런 것들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보수 언론들은 개발 담론으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그 뒤엎으려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어떤 그 효과가 있는 담론이라고 봐요. 사실은 어떤 그 박 대통령이 보면은 어떤 개인의 성공이나 어떤 성공에 버금가는 유사 성공, 네. 의사 성공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국민에게 어떤 그 공포를 조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해관계를 조장하는 거죠. 사실 이 정권이 소통을 못한다 그러지만은 어떤 국민의 감성 지수를 관찰해서 적절한 의제 제기를 하는 데는 유달리 보수 정권 띄고 뛰어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네. 예, 이거는 그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무언가 개발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또 여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어떤 그 무언가 번영의 이미지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지만요. 네네. 언젠간 거품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신문의 일면 톱에 올릴 줄 안다. 사실은 지난주 일면 톱도 그랬어요. 예, 이제 고급형 임대 아파트 네. 공급한다고 지난주에도 이걸로 그냥 주초부터 마구마구 치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이제 카지노, 복합 리조트, 용산 개발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용산의 이런 어떤 그 메시지는 이미 우리가 큰 아픔을 한번 겪었던 겁니다. 그렇죠. 철거민들 6명이 예. 왜 감옥에 갔습니까? 왜 사람이 죽고? 바로 이런 어떤 그 잘못된 환상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자극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용산에 미군 안 빠진다는데 굳이 더 달래는데 지금 그 규모도 확정 안 돼 있습니다. 미군이 얼마나 더 많은 땅을 차지할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반환하는 땅 힘센 기관이 이미 다 가져갔어요. 네. 외교부가 국제 컨벤션 센터 짓는다고 하고 있고 또 보훈처가 뭐 국가 무슨 보훈 기념공원 만든다 그러고 있고 11개 기관이 뺏어갔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공원 부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치 개발붐이 일어나 가지고 대한민국 부가 마치 용산으로 다 몰릴 것처럼 네. 그동안에 그 정부가 잘못된 어떤 거 선동을 해오는 바람에 그 철거민들의 아픔까지 생겨난 것인데 네. 지금 여기에 또 유사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뭐 카지노를 짓는다. 아니 그리고 카지노를 져서 카지노 경제를 만드는 것이 그게 좋은 경제입니까? 이것도 우선 원론적으로 따져봐야 될 거고 이게 지금 경제가 어디로 가는 건지 이러한데 이런 식의 어떤 그 뉴스는 대신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사람들한테 어떤 그 투기 내지는 어떤 황금만주의, 일확 한탕주의 이런 어떤 이데올로기를 자극하는 좋은 공간 아닙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카지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오늘 얘기를 나누는 오늘 1월 19일인데요. 오늘이 바로 용산 참사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그 용산 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날 보수 언론들은 이렇게 용산에 이렇게 용산 참사에 대한 언급은 없고 용산 개발에 대해서만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두 분한테 문제 내겠습니다. 다음 중 정부와 여당의 위기 상황에서 위기 탈출을 위한 수단으로 택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제 오지선다형, 육지선다형입니다. 네. 첫째, 오리발. 둘째, 꼬리 자르기. 셋째, 물타기. 넷째, 치고 빠지기. 다섯째, 국면 전환. 여섯째, 이실직고. 뭐 이미 답을 너무 뻔하게 냈어.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지난 이제 박근혜 정부의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70년대부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70년대부터 권력을 누려본 사람들이 하는 수법으로서 이런 수법들을 적재적소에 잘 써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능하지만은 이런 식의 기술은 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발달된 정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면서 역시 또 그런 수법을 쓰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는 겁니다. 국면 전환용 카드로 뽑아둔 게 네. 바로 개발 카드가 아닌가. 그거는 이제 김민희 편집장이 이데올로기라고 했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경제예요. 예, 그 지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살려면 네. 그래도 따뜻한 방에서 자고 싶으면은 또 이쁜 가정 꾸미고 싶으면은 국가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예, 개인의 어떤 모든 행복은 경제와 동일시되고 그 경제를 살리는 거는 국가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 국가에서 밤잠을 못 이루고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직 국가만 생각한 분이 누구겠어? 네. 카카 한 분이잖아. 박근혜 카카가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쟁이 되면은 그만큼 우리 못 사는 거다.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증발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앞으로 잘 먹고 잘 살려면 정쟁하지 말자 이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모든 걸 경제로 그러니까 경제 절대주의, 경제 지상주의 어떤 이데올로기죠. 말하자면 민생 이런 용어도 어떤 학자들은 모욕이라는 겁니다. 왜 국민들 그 밥 먹는 거 갖고 자꾸 정부가 협박을 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러는 동안에 삼성의 재벌 3세 이재용 씨가 네. 앉아서 5조를 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모직 상장되는 자체로 5조 벌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사주 받을 걸 기대했던 300명은 그 사이에 싹 이직시키고 상장 안 한다고 거짓말한 다음에 그렇죠. 4개월 만에 5조를 벌었어요. 제가 보수 진보지의 사설 칼럼 실론 통틀어 기명 칼럼에 이 문제를 쓴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기명 칼럼에. 네. 그러니까 자기 검열이 이렇게 무섭게 작동이 돼서 지금 군소 언론사까지 우리 월급은 삼성이 주는 거라고 믿는 기자들이 많아요. 딱 인건비만큼 광고를 줘요. 예컨대 한국일보 뭐 특정 언론사 예를 들어 안 됐지만 인건비가 70억인데 삼성에서 받는 광고가 70억이에요. 아 그래요? 딱 70억이에요. 한겨레는 좀 적게 받는 편이에요. 한겨레는 그만큼 인건비가 적나?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데 자 기자들의 자기 검열은 우리 회사 인건비는 삼성에서 받아. 이게 방송과 신문의 공통된 정서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자가 청탁을 해야 기습명 칼럼을 쓰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터지고 지금 한 달이 넘게 지나갔는데 한쪽에서 300명들이 집단 소송을 그룹을 네. 상대로 내면서 5나는 앉아서 5조 원을 버는 동안 우리한테 이렇게 장난쳤다. 물론 이것도 사실은 이익 싸움이에요. 네. 그 우리 사주 그거 상장해서 뭐 하는 거 직원들한테 꼭 줘야 되느냐 뭐 이렇게 보면은 다른 어떤 그 비정규직이 보면은 저것도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조 원을 버는 앞에서는 우리가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같은 재벌 3세들이라 하더라도 대한항공 땅콩 회항은 좀 만만했고 이재용 5조 버는 거는 이거는 뭐 그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 어마어마한 세금 한 푼 안 내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언론이 말이 없다. 그다음에 말을 하는 지식인이 없다 우선. 네. 한 편의 기명 칼럼도 안 나왔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 경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본성까지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입과 본성과 우리의 어떤 그 심성까지 이미 경제가 다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체주의 경제입니다. 그런데 경제의 아젠다를 내놓는 게 왜 잘못된 겁니까? 사실 대다수의 제 얘기를 떠나서 네. 국민들 이런 어떤 거에 길들여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경제 얘기해야지. 그다음에 기업인들 입장에서 당연히 기업이고 국가지. 그런데 경제 얘기하면서 터뜨리고 나온다. 너무 정확한 교과서적인 거예요. 물론 경제 얘기를 하고 뭐 말씀하신 대로 교과서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이걸로 돌파가 안 된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돌파가 이걸로 될까?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안 된다고 보지만 협박입니다. 이렇게 자꾸 경제를 위해 우리 자전거가 달리는데 멈춰라 그러면 그 자전거 쓰러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한 얘기냐 하면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퍼스트 레이디 때 방송 나가 한 얘기예요. 네. 달리는 김영삼 대통령도 그 얘기했어요. 그다음부터 개혁은 달리는 거라 그랬어.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게 경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제 잘 하려고 국정에 우리가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니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처럼 좁은 협박 수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밤에 상가집에 갔더니 사람들 나와가지고 담배 피면서 하는 이야기가요. 또 담배 담배를 피는데 국산 담배 안 피겠다. 이 국산 담배 피면은
이 정부의 어떤 세금 굉장히 심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세금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래 나는 그러지 못하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연말정산에서 세금 폭탄 맞는 이야기가 겹쳐져 가지고 정말 그 민심이 그냥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데 이 아침부터 김종대 편집장이 이야기했던 이재용의 5조 이야기를 들으면은 네. 정말 폭발하려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이다가 기름을 끼얹는 그런 게 그렇죠. 되겠네요, 정말로요. 아니 단 한 건도 이걸 앞서서 비판하는 그러네요. 사람이 맞습니다. 없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담배도 마찬가지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 국제시장을 언급하면서 뭐 부부싸움 하다가도 애국가가 나오면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그런 애국심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제 애국적 소비 안 한다는 거예요. 애국 소비라는 말 하지 마라. 이런 국민적 반발감이 생긴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애국이냐? 국가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길래 나한테 애국을 원하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자, 물론 이런 국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오늘 통일 관련된 업무 보고를 받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중대 제안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 전문가 원장님 그런데 중대 제안 뭐 할 게 있습니까? 조금 있다가 지금 할 거잖아요. 그러면 네. 또 제가 바로 한 치 앞을 또 못 내다보는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이것도 완전히 개망신인데요. 그래도 네. 늘 돗자리 예측 전문.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해왔던 이야기 음. 다시 이렇게 재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박근혜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이 작년에 연두 기자회견 재탕했다는 거. 뭐 그걸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거 뭐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하여 뭐 우리가 정부가 제안했던 남북 대화 받아라 또 뭐 네. DMZ 국제평화공원 하자 뭐 여러 가지 제안 많이 했습니다. 분단 70주년이니까 이때 뭘 하자. 작년 말에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것도 있고요. 이런 제안들이 재탕될 가능성이 이제 제안 내용으로서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모든 공을 북한한테 넘기는 것. 그래서 북한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북한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북한의 진정성이 없어야 된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의 진정성이 있든 진정성이 없든 상관없이 그 북한이라는 대상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여 가지고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할 것인가 이런 어떤 답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없고 공방만 하는 말에 주고받기만 하는 그런 식의 제안이 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좀 기대를 가지고 보려고 했더니 안 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많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할 그러니까요. 때도 그게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근데 지켜보면서 뭐라 그럴까 이런 것들 경험치라고 그럴까. 알겠습니다. 22일에는 국민행복을 주제로 업무 보고를 받는다고 하시는데요. 국민행복 굉장히 우리에게 잊혀진 단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선거 때는 글쎄, 굉장히 그 단어도 이제는 식상해졌어요. 뭐 휴지통 속으로 들어간 많은 단어들 중에 한 가지죠. 사실은 어떤 그 언어의 오염이 참 가슴이 아파요. 그 좋은 단어들 얼마나 진보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습니까? 네. 대선 때. 사실 진보의 언어로 집권한 대통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제 민주화, 복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뭐 모든 게 어떤 그 통일까지도 이제 가져갔는데 이제 국민 행복이 아니라 대통령이 행복한 나라 또 관료와 군인이 행복한 나라 이런 나라로 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뭐 국민 행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외국 같으면은 실업률과 세금 두 가지로 정권이 바뀌는 게 현대 민주사회의 일반적인 네. 현상들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1년 전에 지금 세금 네. 문제는 이미 심각해졌던 게 이제 와서 네. 한번 당해보니까 열받아서 더 그런 것이지 사실은 국민들이 이런 거 갖고 심판을 했어야 되는데 안 네. 하거든요. 그 사이에 무슨 찌라시 문제 무슨 대화록 문제 또 세월호 문제 사실은 한국 사회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평지풍파에 의해 좌우되지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우리의 어떤 자식들의 미래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진정성이 있는 투표 행태도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네. 근데 국민 행복을 얘기한다는데 뭘 얘기한다는 겁니까? 지금 어린이집 얘기한대요. 어린이집 폭행. 아니 그런데 이것도 저 청취자분들이 듣기에는 불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세월호 사건, 윤일병 사건, 이번에 인천 어린이집 사건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이 정권의 어떤 초법적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유병헌이란 악덕 기업가가 있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걸 마녀 사냥하는 걸로 세월호 전국을 다 보냈습니다. 오로지 그거였어요. 네. 그다음에 윤일병 사건 때 보면은 6명의 피고인을 재판을 하는데 단 한 대도 안 때린 애가 징역 35년 받았어요. 주범인 이병장은 징역 45년이지만 그 밑에 분대장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한 대도 안 때린 그 다른 하병장은 징역 네. 35년을 받았습니다. 살인죄도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싸잡아서 6명을 싸잡아서 그냥 중형을 때려갔습니다. 네. 아주 초법적이에요. 이번에 인천의 어떤 그 보육원 네. 어린이집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그 저 보면은 황당한 수준의 이건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어떤 폭행인 건 맞지만은 어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지금 사법 처리 과정 자체는 보면은 굉장히 감정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루 아침에 폐쇄시키고 구속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뭐 자초지정인 필요가 없어요. 그 폭행이 유발된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렇게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나쁜 놈이라고 사회적 공론의 기제가 되면 이 분노를 집단화한 다음에 법이고 뭐고 없이 그냥 마구마구 조져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법원은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것까지 무시하고 판결이 나오거나 구형이 나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가십니까? 이런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따져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러느냐? 어떤 사회에 공공의 적이 있다는 걸 하나 증오의 표적을 만들어 놓으면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쪽으로만 몰아붙이는 거죠. 네.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바로 통치의 기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그러니까 예. 어떤 하나를 악마화, 그치, 김창수 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악마화하고 그 악마를 제거해야 되는 집단적으로 제거해야 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기제들이 작동이 되고 있는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받아 그런 어린이집 사태는요. 아니 열을 받는데 우리가 그 어떤 뭐 예를 들면 학교 현장 같은 경우 보면은 네. 교사 폭력 같은 경우는 그런 공분의 대상이 되지만 요즘은 학생도 교사를 때린단 말입니다. 네. 그다음에 부모도 보육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교 쫓아와서 선생님을 폭행한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는 다 스트레스와 불만에 쌓여가지고 굉장히 가학적인 집단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느 일방향의 문제라고는 절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개그 콘서트에서 화가 난다 이런 걸 하겠어요. 어떤 쪽에서는 교권이 유린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학생이나 아동의 인권이 유린되기도 하는 건데 이 전체 분노의 총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한 방향의 처방, 진단과 처방 갖고는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몰아붙이면 나중에는 반대쪽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 풍선 효과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면서 초법적인 칼날을 휘두르는 사회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언젠가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작년 이 정부 출범한 이래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하나의 집단적 분노가 조성이 되면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쓸어 담아버리는 네. 이러면서 국가 이성과 법치가 실종이 된 이런 것들이 또 저기 버젓이 보여주고 있는 막 사법 폭력 또는 어떤 그 기관 폭력 네.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정당화되는 이거는 정의에 위반됩니다. 네. 이건 법과 정의에 위배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느덧 그 오늘은 너무 얘기가 막 그 오밀조밀 중구난방. 오밀조밀 중구난방 뭐 재미있게 주제별로 재미있게 진행이 돼서 막 끊을 수도 없어서 하다 보니까 무려 66분 지난주보다 더 길게 했는데요. 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약간 살짝 간이역에 섰다가 다음 주에 다시 또 예. 그 종착역이 없는 종착 토크를 이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끝으로 김창수 원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없습니까? 아니요 뭐 어떻게 또 아셨어요? 뭐 뭔가 그 말을 하려는 눈빛으로 알 수 있어요. 아니, 마무리를 계속 하려고- 준비하고 계셔. 아니 김종리 편집장 이야기 듣다 보니까 뭐 생각이 났는데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시간에 또 끼어들어서 그런데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요. 김종리 편집장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국내 정치나 또는 대북 관계나 국제 정치나 비슷한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단발마적인 대응 이런 거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근데 그 단발마적인 대응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의 기분풀이 같은 것 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그냥 북한에 대해서 막 두들겨 패고 어떤 그 봉쇄 정책을 펼치고 그러면 그 결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죠. 지속적으로 북한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국제 정책에 있어서도 어떤 그 테러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 네. 테러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가주의를 총동원해 가지고 응징하겠다 하는 것으로서는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11년에 노르웨이에서 이야기했던 예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후련하게 만들지는 않지만은 더 큰 민주주의와 더 큰 관용을 그 사회에서 성숙시켰을 때 테러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도 김정일 편집장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어떤 그 유아 유치원에 이런 사건 같은 거 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감정이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거야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뭔가 그리고 네. 중기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될지 뭔가 그냥 잠깐 한번 욱했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그런 게 아닌 대책이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대북 관계도 그렇고 국제 정치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필요하다는 것을 김정일 편집장님 말씀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왜 마지막으로 나를 띄워? 그걸 마지막으로 말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그런 그만 안 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 말이 마무리가 안 돼. 네, 주거니 받거니 참 아, 좋습니다. 우리 사이 좋아. 네, 사이가 너무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30년 우정이야. 그러니까요. 네. 30년 우정 콘서트 해야겠다. 뭐 결혼기념식도 안 하는데 뭐 그거까지. 결혼기념식.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매주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